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규제 TV가 펜 앤 마이크로 발전적으로 재편된 가운데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이승만 학당 이번 강의는 이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이승만 학당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 이승만 학당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만 학당 제6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6강의 내용은 정규제 TV나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시청하실 수 있고요. 앞으로 남은 것은 제7강, 8강, 9강, 10강입니다. 요 10강으로 해서 일단 이승만 학당 강의는 일단 종결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7강은 오늘부터인데요. 건국 초창기의 정치, 그 정치에 있어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역할과 정치 이념을 다루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회에 걸쳐서 소주제를 5개를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8강은 6.25 전쟁과 한미동맹인데요. 이승만 학당이 김용삼 선생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것이 3회고요. 그 다음에는 제9강은 1950년대의 경제입니다. 역시 김용삼 선생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이승만과 기업가 시대라는 그 훌륭한 책을 쓰신 적이 있어서 아마 이 강의를 하기에 적합하신 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강에서 9강까지 전체를 종합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승만의 역사적 유산을 3회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1950년대의 정치적 혼란과 위기, 4.19까지도 다룰 생각입니다. 이 조봉암 사건도 포함했어요. 이렇게 해서 가급적 2018년 연말 잘못되었습니다. 2017년 올해 연말까지 대체로 이승만 학당 강의를 종결하고 내년에는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찾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강의 주제는 제7강 건국 초창기의 정치 일로서 그 제목은 김구의 사상과 죽음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너무나 잘 알려진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1948년 4월달 북한 평양 모란봉 극장에서 열린 남북 연석 회의에서 축사를 하시는 백범 김구 선생의 모습입니다. 백범 선생이 어떤 분이냐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보다도 더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이승만 초대 대통령보다도 훨씬 인지도가 높고 그에 대한 존경도도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은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조직이 되었을 때 김구 선생은 백범 선생은 경무국장으로 임시정부에 참여하셨다가 이 임시정부가 4번이 일어나서 사실상 1925년이 되면은 거의 내각을 구성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실상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끝까지 조직을 유지하고 고수하고 했던 분, 그리고 1932년에는 그 상해 홍국공원에서 그 일본군 수뇌부에게 그 윤봉길 의사로 하여금 폭탄을 던지게 해서 타격을 가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 국민당 장개석 총통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해서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안정시킨 그러한 공로를 갖고 계십니다. 이후 13년간 국민당 정부와의 지원과 협조하여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제 한가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중심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보통을 이어받아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아는 사실이고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 김구성생의 독립운동은 반공주의에 투철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반공 자유민주적 독립운동의 한 기지를 사수를 했고 그 공로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진데 이 백범성생에 대한 이 독립운동사에서 차지하는 공로는 자유민주 진영, 우익 진영에 있어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임시 대통령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 자유민주 우익 진영의 두 거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불행하게도 이분이 1947년도부터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과 노선을 달리하면서 점점 거리가 멀어져서 드디어 1948년에 들어서서는 대한민국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립은 분단을 초래한다. 통일이 없으면 진정한 독립이 아니다. 라는 대단히 강렬한 구호를 내걸고 통일정부의 수립을 위해서 북한과의 협상을 주장을 했고 그 협상을 위해서 북한에 올라가서 남북연석회의에 참석해서 공개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개성명의 발표는 남한만의 정부를 수립 위한 선거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에도 남한만 대한민국 수립을 이끈 50선거는 자유롭지 못한 불공정 선거였다고 하면서 유엔 총회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승인을 하지 말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한 1년간 살아계시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원점에서 돌리고 남북 협상을 할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육군 포병 부대의 소위 안두희의 그 총탄에 비명에 돌아가셨습니다. 비명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그 민족주의 정신, 민족 통일 정부를 추구한 그 정신은 우리 한국인의 가슴 속에도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짧은 강의에서 많은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김구성생의 사상과 죽음 이라는 제목 하에서 김구성생이 뚜렷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과 갈라지면서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된 그 정치 사상이 뭐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요 자료를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마지막 생존 마지막 2년간, 이분은 1876년생이신데 1949년에 돌아가시기 긴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2년간 이분의 격렬했던 정치 활동을 이끈 그 이념 사상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개 한 10개 정도를 백범어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백범일지, 백범어록이라고 잘 알려진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제가 쭉 지난 며칠간 읽으면서 이 10개 정도는 꼭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첫째는 1947년 2월 달에 3천만 동포의 경고함, 그 다음에는 48년 1월 달, 이때부터 매우 많은 글들이 달을 물다 않고 계속 발표됩니다. 유엔 한국위원단에 보내는 의견서, 그 다음에는 그 유명한 48년 2월 달에 3천만 동포의 업고함, 그 다음 달에는 조국 흥망의 관두에 임하여 남아한 이북 동포의 부침, 그 다음에는
같은 달에 건국 실천원 양성소 창립 1주년 기념식에 보낸 지사, 그 다음에 드디어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지도자들과 협의한 남북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 협의회 공동성명, 그리고 석 달 뒤에 유엔 한국위원회 중국 대표 유어만과의 대담, 그리고 건국 이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유엔 한국위원회에서 한국의 통일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유엔 한국위원회에서의 진술, 그리고 가시고 나서 발표된 6.25 공연불과 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앞부분에 47년 12월 달에 그 유명한 백범일지가 출간이 됐는데요. 백범 선생이 중국에 건너가기 전에 어린 청년 시절부터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또 중국에 건너가서 생활한 그 기간에 이분의 행적을 그 백범일지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그 나의 소원이라는 그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사실상 김구 선생의 사상을 대표하는 글로서 널리 알려져 있고 교과서에서도 인용되어 있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나중에 말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소원, 이것은 김구 선생의 작품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김구 선생이 친히 쓰신 1번에서 9번까지의 내용하고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다. 이 격렬했던 시기에 어떤 분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자기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이걸 그런 면에서 1번에서 9번까지는 상당히 일관성이 있고 글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이 좀 더 명료하게 이분의 입장과 주장이 드러나는데, 이 10번 이 나의 소원만큼은 글의 수준이나 논리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진작부터 여기에 대한 그 회의는 있지만 그걸 포함해서 제가 이 강의 말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 선생의 이 1947년부터의 그 정치 사상을 저는 한 5가지로 그 주요 특질을 아주 특이한 주장을 이렇게 저는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미소 양군의 동시 철퇴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47년 3천만 국민의 경고함이라는 거기서 백범의 사상이 뚜렷하게 부각되는데, 거기에 미소 양군은 동시에 철수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김구 고유의 바로 이승만 대통령과 뚜렷이 구분되는 김구의 노선이 출발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일본이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했죠. 그 항복해서 우리 조선이,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 지배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당시 김구 선생은 이 백범일지에 다음과 같이 그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 해방의 소식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왜? 중국 서안에서 광복군을 훈련시켜 가지고 미군의 OSS와 함께 우리 조국의 상륙 작전을 이렇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실행할 기간을 놓쳤다. 다시 말해서 한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이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약간의 전공이라도 세울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졌다. 따라서 연합국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해방 이후의 그 전국에 있어서 임시정부가 어떤 발언권을 가질 수 있게 되겠느냐, 그 점을 생각하니까 이 하늘이 캄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초 그러했습니다. 그러했던 입장이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슬슬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시정부는 1945년 9월 달인가요, 당면 과제 14개 항을 발표를 합니다. 중경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환국을 해서 조선총독부의 정권을 인수하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남북한의 여러 정당 사회 제단체 지도자들을 모아서 과도적 임시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임시정부가 이제 자유로운 총선거를 실시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겠다 하는 이 건국의 세 가지 그 단계에 있어서 모든 단계를 임시정부가 주도해서 수행하겠다. 그래서 임시정부 법통론을 내세우면서 임시정부의 역할을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러나 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독자의 정부로 인정한 적이 없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환국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의 김구주석 이하 국무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그해 11월에 귀국을 하죠. 국민들의 열렬한 그 환영식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모스크바 전선국 외상회담에서 한국의 신탁 통치 방침이 결정이 되니까 이 임시정부의 김구주석은 전국적인 어떤 반탁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렬한 어떤 반탁 운동을 전개를 하면서 찬탁, 신탁 총재 찬성하는 공산당과 강인한 어떤 전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그 여세를 몰아서 김구성생은 임시정부의 법통론을 다시 주장하면서 미군정으로부터 남한에 대한 통치권을 인수하겠다는 그런 사실상의 미군정에 대한 도전, 쿠데타를 선언을 하죠. 모든 공무원과 경찰 조직은 임시정부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해서 임시정부 포고 1호, 2호를 발표하고 발표한 다음에 미군정과 정면으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미군정의 하지 사령관은 강력한 경고를 함으로써 그걸 저지시킵니다. 사실상 임시정부로서는 그에 맞설 군사력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모한 주장이었고, 이 일로 인해서 미군정과 김구주석 사이에는 상당한 불신관계가 생겨가 됩니다. 그런 불신관계가 생기는 상황 하에서 김구성생은 비상정치회의를 소집을 하고, 임시정부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또 그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고 최고정무위원 28명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장차 만들어질 이 민주적 임시정부의 남한의 대표로서 과도정부를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구성된 어떤 비상국민회의가 미군정의 자문기구로 이렇게 결국은 수용이 됩니다. 수용이 되고 그러한 과정에서 임시정부가 사실상 조직이 와해되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임시정부를 구성했던 여러 요인들은 이시형 등 각자 독자 노선을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46년 3월 이후에는 사실상 임시정부는 조직이 와해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46년도에 격렬한 정치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우선 46년 3월부터 5월까지 미소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만 실패를 하죠. 미소공동위원회가 좌절이 되고, 46년 6월 달에는 이승만 박사가 남한만의 임시정부론을 내세우고 이른바 단정론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미군정은 거기에 대항해서 미 국무부의 지시를 받아서 좌우합작위원회를 김규식, 이원영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남한의 좌익과 우익이 모두 참여하는 어떠한 그러한 정치 조직을 만들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의 임시정부에 대항하는 남한의 임시정부를 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좌우합작의 원칙이 서로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해서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남조선 과도입법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상 국회 조직이 성립하는 이러한 과정이
쭉 그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남조선 과도입법위원 28명의 선거에 있어서 김구성생의 그 영향하에 있는 한독당원 출신은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한민당과 이승만의 추종 세력으로 채워지고요. 그런 가운데 1946년 9월 10월부터는 이 공산당이 그동안에 그 미군정과의 협조 노선을 포기하고 극좌 노선으로 돌아서서 전국에 총파업을 일으키고 10월 달에는 드디어 수만 명, 수백 명의 또는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대구 10월 폭동을 또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격렬한 어떤 그 1946년에 어떤 그 정치 전개 과정에서 김구성생의 입지는 계속 약화되어 왔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947년 2월달이 되면은 이분은 독자의 정치 노선을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수세적이고 방관자적으로 놓여있던 입장에서 적극적인 어떤 건국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세운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43년 47년 2월달에 발표된 남북한 3천만 국민의 경고함인데,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고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 그래서 남북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소련군 양군의 그 점령과 그에 따른 38선의 획정은 부당한 것이다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이 획기적인 주장입니다. 획기적인 주장이고, 그래서 연합군은 동시에 철수를 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제가 아까 소개드린 여러 문장을 쭉 종합해 보면은, 해방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피를 흘려서 쟁취한 결과다. 해방의 공로에 칠할은 우리 독립운동의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독립운동의 원훈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우리는 세계 평화에 도전한 적이 없다. 소련과 미국이 일본과 독일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한다. 왜? 일본과 독일이 세계 질서를, 세계 평화에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한국은, 조선은 세계 평화에 도전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우리를 분할 점령하느냐? 우리 힘으로 해방을 이루었다. 자,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를 하면서 분할 점령의 부당함을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데도 연합국이 우리를 점령하고 신탁 통치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병합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는 병합론이다. 그리고 신탁 통치에 찬성하는 사람은 옛날에 그 일제 조선 병합을 찬성한 매족의 그 친일파나 일진회와 다를 바 없다 하는 이와 같은 이제 논리를 내세웁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면서 더구나 미소 양군의 분할 점령과 신탁을 적주의 시대의 병합으로 간주하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분의 주관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의 이 글 속에 관찰하는 것은 이 한민당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자기의 정적으로서 한민당에 대한 큰 적개심을 드는, 한민당은 친일파다. 일제시대 때 일제와 협조를 했던 친일파다. 그래서 이들은 미군의 주둔의 연장을 통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사수하려고 하는 통일 정부의 성립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박테리아와 같은 존재다 하면서 대단히 격렬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특히 3천만 국민의 업고함이라는 글에서 이런 과격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당초 친일파로 처단되었어야 될 존재이나, 그러나 아주 극렬한 친일파 이외에는 모두 건국대업에 동참하자 해서 우리가 용인하고 했는데, 그 사이 미군정의 날개 하에서
큰 범새끼와 같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민당에 대한 어떤 적개심이 대단히 그 강렬하게 글이 발표될 때마다 나타납니다. 이분은 그 독립운동의 연수로서 국내에서 건조했던 주둔에 있었던 이 김성수를 비롯한 국내의 지주, 그 다음에 실업가 출신, 각종 전문 직업 출신인 이 구성된 이 한민당은 무조건 이 김구성생이 영도하는 한독당의 지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민당이 그에 따르지 않고 독단 노선을 취하고 함에 따라서 강한 분노를 느끼고 김구성생의 지시를 따르지 않게 되니까 한민당의 간부들에 대한 그 한독당 요원들의 그 테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제일 먼저 이루어진 테러가 송진우고, 두 번째가 장진우, 장덕수의 암살입니다. 장덕수의 암살은 1947년 12월 달에 이루어졌는데요. 한국 독립당 중앙위원인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미군은 유엔의 결정에 의해서 유엔 한국위원회가 한국에 올 처음인데 이런 테러가 발생을 하니까 대단히 강력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 배후를 추궁하기 시작했고, 그 배후에 김구성생이 있다는 어떤 그런 의혹을 갖고 김구성생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정치적 어떤 상황도 있고 해서 이 한민당에 대한 강한 어떤 그 적개심이 글이 발표될 때마다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 김구성생의 사상의 특징을 하나 이어두면 대단히 낭만적이고 관념적인 민족주의를 갖고 있다. 민족이 있고서야 무슨 주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하는 무슨 주의 하는 것은 다 민족이 있고 나서야 있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있고 나서야 무슨 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38선을 철폐하는 것이다. 서로 미워하고 악착까지 투쟁하는 결과 마음의 38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은 그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악착 투쟁을 멈추고 서로 용서하고 과거를 잊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사랑하자. 사랑해서 민족의 진정한 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38선 철폐하지 못할 건 뭐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자. 협상을 해서 모두가 이런 마음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은 통일정부를 못 세울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제가 제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그 관념적이고 낭만적인 현실 인식입니다. 전에 한번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족이란 것 자체가 대단히 강렬한 감성적 호소력을 갖는 정치적 슬로건이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제국주의 시대에 피어간 민족이 제국주의의 지배를 받는 과정에서 창출한 어떤 공동의 어떤 운명이라는 정치적 공동체 의식입니다. 그 특별한 시대적 상황 하에서 생겨난 것이고, 그 생겨나는 과정에서 특별하게 역할한 그 민족 나름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성장 발전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 해체를 하는 어떤 하나의 역사적 경과물입니다. 민족보다는 어떤 그 개인의 자유라든가 이런 것이 보다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나중에 이 한국 이 민족주의를 창설하는데 큰 공로가 있었던 최남선 선생도 말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민족이란 것은 집단적 대립물이 만들어낸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단적 대립물이 만들어낸 감정이고 그런 감정은 조선시대에 없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민족보다도 인간들의 삶의 원리를 그 정치적 원리를 통합하는 국가가 훨씬 중요하다 하는 이런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김구선생은 그 반대 이야기를 역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있고서야 무슨 주의가 있지 않느냐. 국가란 것은 늘 강조합니다만 정당적 이념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 정당적 이념의 결정 틀에서 모든 인간들의 삶의 원리를 각 개인의 일상생활의 원리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종합해서 어떤 정치적 타협을 본 것이 국가고, 이것에 우선하는 어떤 정치적 이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민족이 있고서야 무슨 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기를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도덕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이기도 한데요. 통일 없이 독립 없다. 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아니, 민족적 양심으로 돌아가서 북한과 협상을 하는 건 좋은데 현실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사회주의로 향하는 인민민주주의적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주들을 다 쫓아냈지요. 무상몰수, 무상토지의 개혁을 했지요. 주요 기업들을 다 국유화했습니다. 이미 2단계가 되면은 90% 이상의 기업들이 다 국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히 사회주의적 그 경제 정치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불가역의 수준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과 무슨 협상을 하자는 것입니까?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비현실적입니다. 공연불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할 때 이 김구 선생은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옳은가 그런가가 중요하다. 정도냐 사도냐, 양심적이냐 비양심적이냐, 왜 현실적이냐 비현실적이냐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보지 않고서도 천국을 믿는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보지도 않고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독립이 될 줄 알고 독립운동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떤 비현실적이고 관념적인 어떤 그런 주장을 하면서 자기의 또 민족적 양심에 호소하는 일종의 종교주의적 어떤 그러한 그 특질을 강하게 풍기면서 마치 기독교인들이 천국이 재림하는 것을 기도하는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면 되지 못할 것이 있느냐 하는 그와 같은 그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드디어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올라가서 다음과 같은 합의를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세력들과 합의를 합니다. 남북 정당 사회 단체 지도자 협의회라 해서 남한에서 한 120개 정당 대표들이 한 200명 가까이 올라가서 북한에 한 500명과 걸쳐서 이렇게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한 결과 또 그 중에 또 소수의 지도자들 한 수십여 명이 모여서 이 공동 성명을 했는데요. 소련의 제의에 따라 외국 군대를 즉시 철수한다. 우리 문제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한다. 이 유명한 우리 민족이란 말이 이때 처음으로 나옵니다. 외국 군대 철수 후에 내전은 발생할 수 없다. 없음을 우리가 확인한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철수한 다음에 남북 제정당 단체 정치회의를 통해서 임시정부를 구성하고 이 임시정부가 총선 통일정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남한에서 진행 중인 그 48년 5월 10일에 예정된 열흘 뒤에 예정된 남조선 단독 선거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김구 선생이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이용당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용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서 소개한 여러 글들에서 이런 결론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지만은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라는 그 문제를 제쳐놓고 나머지 수준에서는 모두가 김구 선생이 이전부터 해오던 주장이 그대로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일된 어떤 통일정부가 들어섰을 때 어떠한 이 국가는 이념을 갖게 될 것이냐. 그것은 김구 선생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일정부의 수립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통일정부가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사람이 있고 나서야 무슨 주의가 있다. 통일이 있고 나서야 독립이 있다 하는 그와 같은 논리로 그것을 뒤로 밀어놓은 겁니다. 바로 여기에
김구성생의 정치가로서 갖는 정치 철학에 커다란 맹점이 있다. 이분은 뜻은 기상은 훌륭했지만은 하나의 국가를 세우고 이끌고 그리고 민족의 어떤 그 백년 대계를 반석 위에서 놓을 큰 어떤 그러한 역사관, 인간관, 사회관, 국가관, 나아가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바로 그러한 어떤 그 개인이 갖는 어떤 지적 지평, 인식론적 지평의 한계가 여기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농축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플랜에 따라서 지난 시간에 김용삼 선생이 잘 소개했습니다만은 스티코프나 레베제프 같은 잘 고도의 그 어떤 잘 훈련된 소련군의 그 정치 장교들의 기획에 따라서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건설될 때 그것에 결과적으로 충실하게 이용당하고만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으면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북한에서 돌아오고 난 뒤에요, 1948년 이 7월 달에 갑자기 김구성생의 저택 경교장으로 유엔 한국위의 중국 대표 유어만 씨가 갑자기 기습 방문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한 1시간 가량 서로 대화를 한 다음에 본국 정부의 유어만 씨가 영어로 그 장개석 국민정부의 대화의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어떤 탑 시크릿으로 그 비밀로 1급 비밀로 보관된 이 문서가 당시 이승만 대통령에게도 건너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오랫동안 그 이승만 대통령의 서류 속에 묻혀 있다가 한 10년 전에 이것이 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유어만 씨는 김구성생을 기습 방문해서 장개석 총통과 중국에 있는 김구성생의 친구들의 뜻을 전합니다. 비록 뜻이 몇 가지 안 맞는 점이 있더라도 집안 사업을 바깥에서 드러내서는 안 된다. 방공전선으로 일환으로 대한민국이 성립하니까 참여해서 부통령으로 참여해라. 이승만도 당신이 참여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런 뜻을 전합니다. 이게 장개석 총통의 뜻인데 사실 장개석 총통은 김구성생을 많이 도와준 입장이고 또 김구성생이 환국할 때는 미화 20만 달러의 어떤 그 건국 자금까지도 지원했던 그런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방공전선의 일환으로 굳게 서고 발전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구성생은 대한민국에 참여할 뜻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대담은 끝나고 이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김구성생이요. 내가 지난 4월 달에 평양으로 간 목적 중에 하나는 북한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직접 보기 위한 것이었다. 가서 보니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3년간 지금 이상으로 인민군을 정강하는 노력을 중단하더라도 또 그 기간 중에 남한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남한이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군사력에 필적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겠더라. 소련인들은 이쪽에서 정부가 성립하고 저쪽에서 인민공화국이 선포되는 순간 아무런 책임 추궁을 당함이 없이 인민군을 동원하여 손쉽게 남쪽을 덮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왜 대한민국 정부에 참여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한 다음에 불시의 마음에 있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북한에 가서 인민군을 봤다. 레베제프 비망록을 보면은 김구가 보고 싶은 건 다 보여주라. 군도 보여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김일성에게 지시를 하죠. 소련군 대위 그 김일성에게 그 소련군 정치 장교들이 그렇게 지시하는 비망록이 있습니다만 군을 보여준 효과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구성생은 내가 북한에 가서 보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남한이 무슨 짓을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의 군사력이 이미 건설되어 있다. 그래서 남북한의 국가가
이제 공식적으로 들어서고 분단이 확정되는 순간 소련군은 북한에 있는 인민군을 동원해서 남한을 덮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내가 왜 그렇게 전도가 아무런 정부에 참여하겠는가 하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회한 어떤 정치가로서의 속셈을 이렇게 부주의하게 털어넣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유엄한 씨는 절대 소련은 그들의 야망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그러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에 수립되는 정권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주권 국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의 기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평양에서 수립되는 북한 정권이 소련의 괴뢰 정권인 것처럼 남한에서 수립되고 있는 정부가 미국의 괴뢰 정권이라면은 당신이 옳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남한에 수립되는 정권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주권 국가가 될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통일의 기지가 될 것이다. 선생께서 남한 정권을 취약하게 본다면 그럴수록 선생의 무기를 거기에 실어줄 필요가 있다. 요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얼마 전에 김구 선생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에 갔다 와가지고 다른 어떤 신문과 만약에 남북한의 충돌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소련이 이기면은 우리는 소련의 연방에 가입하는 것이고 미국이 이기면은 우리는 미국의 부속품이 되거나 일본의 전리품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이 유엄한 씨는 의식을 하면서 남한은 유엔의 지지를 받는 국제사회를 지지를 받는 주권 국가가 될 것이고 장차 이 민족을 자유민주주의 이념에서 통일할 기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유엄한이라는 젊은이의 역사적 예언이 훨씬 더 정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은 이상하게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2달 뒤에 이 삼천리라는 잡지의 주간 김동완 씨와 회견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나지 않는다. 전쟁을 하고 싶어도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못할 것이요. 유엄한 씨와 만났을 때는 저들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남한을 휩쓸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개적으로는 전쟁은 나지 않는다. 저들은 전쟁을 일으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것이 김구 선생의 진심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한 인간이 완벽하게 일관성을 유지할 수는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할 수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 저 이야기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쟁은 일어날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리 한국은 소련의 부속품이 되거나 또는 일본의 전리품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의 부속품이 되고 소련 연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또 공개적으로는 자신의 주의 주장의 정당성을 관철하는 입장에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우리와 함께 그런 약속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구 선생은 계속 유엔 한국위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취소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1948년 12월 달에 유엔 총회가 한국을 승인할 때는 김기식 씨 등과 더불어 한국의 승인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고 대표단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김규식 선생이 응하지 않아서 그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엔 한국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지금이라도 미소 양군이 철수를 하고 그리고 남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지도자들의 연석회의가 열리는데 그때는 남북한의 각 정부도 하나의 단체가 되어서 그의 대변인을 그 회의에 파견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따라서 김구 선생은 남한의 이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적통성과 합법성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50선거는 주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표출되지 않았던 불공정한 그러한 공포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선거다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막 생겨난 취약하기 짝이 없는 국가의 정통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를 계속 했습니다. 드디어 1949년이 되면은 미군과 소군이 철수를 합니다. 약간의 고문담만 남기고 철수를 하게 되니까 드디어 나의 주장이 실현될 때가 왔다. 미군과 소군이 철수했으니까 이제 남북한의 정당 지도자들과 사회단체 지도자들은 민족적 양심에 입각해서 다시 남북한 연석회의를 하고 남북한의 두 정부도 대변인을 파견해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실체성을 부정하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비극적으로 1940년 6월 26일에 육군 소위 안도희가 김구 선생을 김구 안도희의 표현에 따르면은 시역을 했습니다. 안도희는 그 1949년 3월달에 한독당의 비밀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이후 김구 선생과 수시로 자주 만나고 했던 그런 사이입니다. 비밀당원이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어떤 임무를 띠고 김구 선생과 자주 만나는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이 김구 선생을 살해한 뒤에 이 김구 선생의 연구와 경고장 밖에서 애통해하는 우리 국민들의 모습입니다. 김구 선생은 어쨌든 간에 우리 민족의 마음에 살아있는 큰 어떤 독립운동의 한 큰 횃불이었습니다. 그분이 말년 2년간의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을 하셨고, 끝내 어떤 남북한의 어떤 남북 연석 회의를 주장하시다가 비운에 가셨지만은,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땅을 치며 호곡을 하게 되는 큰 슬픔으로 그의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지금까지도 큰 어떤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김구 선생의 죽음은 저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건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또는 남한의 극우 세력들이 이 김구 선생을 암살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의 정적 김구를 살해했다. 이승만은 그만큼 오로지 자신의 권력만을 위해서는 평생동지인 김구도 암살할 정도로 비정한 권력의 화신이다. 이와 같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자리에 나갔더니 어린 학생들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역사 교실에서 선생님들부터 주입받고 있는 것이죠. 역사 선생님도 공공연히 이승만을 비판하면서 정적을 살해했다고 이야기하고, 잘 알려진 어떤 역사 개설서에도 그런 표현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구의 죽음은 그가 어떻게 죽었든 간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어떤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코 지워진 사건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대한민국의 숨통을 재거나 발목을 잡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살아남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을 암살한 안도희가 과연 단독범이냐에 대해서는 저 솔직히 말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그런 큰 일을 할 때 개인이 육군 소위가 혼자서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권 수뇌부에서 뭔가 김구를 제거하자면 안 될 만큼 그런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김구 선생은 넘어야 될 선을 많이 넘은 상태에서 그 자신 객관적으로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사실상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의 성립에 저항해서 제주도에서 4.3 사태가 일어났고요. 50선거를 둘러싸고서는 전국적으로 폭동이 발생을 했고,
제주도에서는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고, 그리고 제주도의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고자 했을 때 여수와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국군 14연대가 또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여순 일대가 그에 초토화되면서 수많은 양민들이 속절없이 죽기도 하고요. 사람의 목숨이 초계와 같이 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순 순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생 대한민국은 숙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군에 침투한 공산주의자들을 색출을 하는데 무려 장교의 근 20% 가까이가 남도당의 사주를 받는 공산당원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박정희 그 당시 뭐 육군 대위입니까? 그분도 결국 그랬던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걸려든 많은 청년 엘리트들이 그죠? 그 숙군 사업으로 처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나라를 세우는 그런 과정, 다시 말해서 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말로 되는 과정은 아니고, 중국의 모택동이 이야기한 대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고 해서 사실상 전쟁의 과정에서 국가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곧이어 이제 공식적인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만은, 이 공식적인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에 남한 내에서는 사실상 공산주의자들과 신생 대한민국 간의 내전 상태가 조성되어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8선 주변에서는 옹진 전투 등 대규모 전투들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적법성, 레지티머시를 정면에서 부정하는 어떤 그런 그 김구성생의 운동이 어떤 한계를 넘어섰을 때 그의 목숨은, 생명은 사실도 누구도 담보하기 힘든 그런 것이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상황입니다. 제가 저보다 나이 한 30년도 많은 어떤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은 김구성생의 이와 같은 은행이 1948년부터 이렇게 쭉 노골화될 때 한독당의 당원들은 술을 먹고 통곡을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그 대부분이 북한에서 쫓겨 내려온 어떤 북한 토지개혁 때 쫓겨 내려온 어떤 그러한 그 사람들입니다. 공산주의라 하면은 절천 원수의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안도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서울 무교동에서 술을 마시면서 우리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하고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서로 비분관계하면서 누군가는 총을 들고 말 것이다 하는 공공연한 분위기였습니다. 뭐 일설에 의하면은 말이죠, 한독당 당원들 가운데는 아예 그냥 암살조가 편성되어 가지고 서로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 뭐 알려지지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상 국가가 건설되는 과정은 전쟁의 과정이었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노골적으로 적에게 이로운 행위를 할 때 열혈방공 청년들이 총을 뽑아드는 것은 저는 시간 문제였고, 그것이 객관적인 상황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이승만 대통령이 사주를 했다고 한 것은 전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했을 때 통탄을 불금한다는 그런 성명을 발표를 하면서, 그래서 나로서는 놀랍고 다만 가슴이 서늘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지경이다. 우리 한국인들은 어찌해서 이런 만행을 자주 범하는가. 이 이승만 대통령은 평생 테러에 대해서는 설령 그것이 김구 선생이 일으킨 일이라도 민족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에서 테러를 하는 민족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은 독립운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까지 생각한 분이에요. 나와 김구 선생은 서로 호영호재하는 하고 어리는 실로 사생을 같이 하고 있다. 임시정부 주석으로 내가 절대 지지하였고, 그 이후에도 서로 무조건 지지하고 의지해온 사이다. 중간에 와서 47년, 48년에 와서 의견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어한 점이 없지 아니하고 있지만은, 내가 믿고 바라기는 백범 선생이 조만간 나의 주장에 아무 사심이 없다는 것을 알 것이요. 건자의 이런 희망이 점점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나는 뭔가 기대를 하고 있었다. 김구 선생이 자꾸 이제
대한민국의 성립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또 유엔이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하고 기대 밖으로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을 승인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자꾸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고 하는 이제 그런 그 객관적인 상황에서 뭔가 대한민국에 참여해서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들 어떤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쌍방간의 기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졸지에 이런 일이 생기고 보니까 의공의사의 공사간에 참 원통한 눈물을 금하기 힘들다. 저는 이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그 솔직한 심정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테러는 결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고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김구성생은 1년 뒤에 발생할 한국전쟁에 의해서 그의 정치적 생명은 어차피 끝이 나게 될 그러한 분이었는데 이분을 몰지각한 일부 극렬분자들이 테러로서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한국민족주의 운동의 큰 어떤 그 상징으로 이분을 결과적으로 올려놓는 그러한 원치 않은 기대치 않은 어떤 결과를 오늘날 빚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라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이 김구성생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지금도 서점가에 가면은 이 백범일지가 역시 베스트셀러 명단에 역사분야의 상위 랭크를 지금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요. 백범일지가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는 집계가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판본으로 국민적 필독서로 보급되어 있고 심지어는 군의 그 교양서로까지도 납품이 되고 있고 군 정원 교재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교과서를 보면요, 이건 바로 얼마 전까지 널리 쓰인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입니다만은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단독 정부냐 통일 정부냐. 그래서 그 1948년 당시에 긴박했던 정치 상황을 소개를 하면서 단독 정부를 주장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을 소개하고요. 김구의 3천만의 업고함이라는 말을 소개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산발도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데 협력하지 않겠다. 38선을 베고 결국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장한 어떤 그 말과 더불어 이 김구의 3천만 동포의 업고함이 학생들에게 읽힐 때 그 호소력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한 이승만의 그 단선 정부 정업 발언보다도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과제를 내기를 1과 2를 읽고 이승만과 김구의 입장 중 하나를 택하여 토론해보자. 어린 학생들이 역사를 알지 못하고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이승만의 이 단정론이 어떠한 역사적 배경하에서 나온 것인가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 두 개를 제시하고 어느 한쪽을 택해서 토론해보자고 하면 제 짐작은 90% 이상의 학생은 이 김구의 입장을 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구를 추모하는 우리의 젊은이들을 지난 20, 30년간 대한민국 정부가 양성해내었습니다. 드디어 1990년대가 들어오면 민주화 시대가 열리게 되면은 김구는 공식적으로 국민의 지도자로서 현창이 됩니다. 1995년에 당시 야당 지도자 김대중 씨는 우리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로 이어지는 정부는 친일파 정부였다. 반면에 김구 선생은 불세출의 애국자였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드디어 그분이 집권하고 나서는 김구 선생을 현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범 기념관을 지었죠. 어느 역대 대통령도 기념관을 갖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이 대한민국 건국에 끝내 반내하다가 비운에 돌아가신 분들의 기념관을 먼저 짓고 이분이 불세출의 애국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 대통령을 친일파로 모는 그와 같은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이 김구 노선을 실천을 하죠.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 가지고 북한과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끼리 통일 문제를 해결하자. 그 남북 연석 회담에서 한 그 합의 그대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잘 아시는 대로 낮은 단계의 국가연합을 추구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구 성생이나 또 그의 사실상 후계자와 같은 김대중 대통령도 남북한의 국가연합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민족끼리는 민족적 대의에서 통일운동을 하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낮은 단계라도 국가연합을 하자 했지만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국가라는 것은 어떤 이념의 정당적 결정체입니다. 서로 이념을 달리하는 두 국가가 아무리 낮은 수준이라도 연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의 결국 김구 성생의 계승자인 김대중 대통령이 결국 증명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낮은 단계 국가연합 왜 안 하냐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할래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어떤 그 역사의 진실은 결국 70년 만에 폭로되고 말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도 대다수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김구 성생은 통일운동의 영웅으로서, 통일운동의 화신으로서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빛나게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다시 말해서 늘 강조해왔습니다마는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에 입각해서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와 그리고 자유통상이라는 세계사의 큰 흐름에 편성을 해서 자유국제연합의 일원으로서 자유인의 공화국이 성립했다는 이 거대한 문명사적 대전환의 의의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그 낯선 슬로건으로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김구 성생은 그 격동의 시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그 체계화된 성숙된 어떤 그 역사인식이나 인간 간, 사회 간, 국가 간 세계관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매우 낭만적이고 관념론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민족주의를 도덕 정치, 종교 정치의 수준에 내세움으로써 결국은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결과적으로 그는 죽어서 큰 정치적 성공을 거두었다. 이것이 건국 초창기 대한민국이 직면했던 정치, 그 격렬한 정치의 제1의 모순이었다. 좀 장황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이것으로 오늘 제7강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